네. 일꾼이 아니라 생각꾼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거죠. 인간이 이 자연 세계에서 득세할 때는 가장 중요한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복사다 이거죠. 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스탠퍼드 최초의 한국인 종신 교수시죠. 황승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그 작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서부터 좀 크게 운영을 하시는 분까지 뭐 이게 다 경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의 극대화라든가 아니면 생존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네. 일단 이 경영이라는 세계에서 교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책은 에세이 스타일이니까 37개의 그 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에 대한 어떤 테마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경영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내가 중시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소위 말하는 생각하는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는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흔히들 우리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일꾼이 아니라 생각꾼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해서 뭘 하겠느냐 한다면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 스탠포드 비즈니스 스쿨의 그 랜딩 사이트가 있는데 웹페이지에 거기를 보시면은 세 문장이 나옵니다. Change lives, change organizations, change the world. 그러니까 생활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세계를 바꿔라 하는 게 우리 그 비즈니스 스쿨의 일종의 테마라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마침 이번에 경영이라는 세계 책도 새로 내셨지만 뭐 길리어드, HP, 알토스 벤처스 이런 쪽에서 이제 또 기업의 사회이사, 또 자문 등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기업들이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어려워하는 혹은 놓치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고 작건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데 혼자 남고 있어갖고 당연히 변해야 할 그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갖고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1세대의 비디오 렌탈이 어떻게 되냐면 그 집에다가 그러니까 비디오를 갖다가 어느 가게에 가갖고 찾아갖고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가 이제 1세대였죠. 네네. 그게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이런 두꺼운 카세트가 얇은 CD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이용해 갖고 우편을 이용한 회사가 넷플릭스였죠. 그 다음에 어쩌면 그 넷플릭스가 그게 2세대였다면 3세대는 스트리밍이었죠. 근데 보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2세대, 3세대가 되면서 넷플릭스는 기적적으로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갔는데 대해서 블록버스터는 옛날에 그래 프랜차이즈 모델로 계속 갖고 있다가 결국 없어지는 셈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볼 때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게 어차피 기존 플레이어가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잘 넘어가리라 라고 생각하지만은 비즈니스 역사를 보면은 그런 계기가 아주 희귀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온다든지 아니면 마켓이 아주 크게 바뀐다든지 이랬을 때 있는 기존의 회사가 완전히 마켓 쉐어를 갖다 크게 갖고 있는 제1의 회사가 그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경우가 이게 통상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역사상 아주 희귀한 일을 감당해낸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떤 산업의 큰 혁신, 변화가 있을 때 기존의 강자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시스템이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제 너무 과격한 거지만은 그러니까 도태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피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각하는 조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의 그 트리키한 건 뭐냐면 변화가 어느 누구나 볼 때 이것이 과연 그만큼 큰 변화일까를 판단하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볼 때는 그러니까 월마트도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이 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한가하게 대응을 했죠. 초기에는. 네. 야, 뭐 이거요. 완전 인터넷 우리도 하나 뭐 숟가락 하나 넣어 갖고 우리 있는 비즈니스에다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가 아니었죠. 그 오는 그 파도가 보통 파도가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이 오히려 월마트를 갖다가 능가할 정도의 그 변화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비즈니스 리더로서 우리는 학자니까 뒤 돌아볼 때는 인터넷은 그보다 더 큰 그런 파도였다라는 걸 알지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사전에 어떤 파도가 왔을 때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쓰나미에 해당되는 파도냐 아니냐는 이거는 힘든 결정이죠. 네. 근데 사실 그런 큰 기업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을 주도하는 거는 최고 경영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 비즈니스 역사를 보면은 그 자체에서 어떻게 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 갖고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가 그 회사의 그 운명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앤디 그로브 해갖고 인텔의 그 전 CEO가 하시는 말씀이 그게 변곡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자기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D램의 메모리 비즈니스를 버리고 1985년에 그 비즈니스를 버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그러니까 완전히 몰빵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결정이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은 왜냐면 D램이라는 그 테크놀로지를 인텔 자신이 발명을 한 거에 갖고 네. 그러니까 계속 이겨놨으니까 그러니까 제1 마켓 주자로서 왔는데 어느 날 1985년에 이걸 갖다가 버리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옮길 수 있었다는 게 그 책 내에 보면은 그 결정이 얼마나 자기한테 힘들고 중요한 디시전이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그런 큰 변화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그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의 세상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기존의 그 레거시 자동차들이 네.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 기존의 막대한 조직들의 그 저항과 네. 그런데 어쨌든 대세 많이들 변화하는 것 같긴 해요. 흐름상을 보면. 제가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가솔린으로 그러니까 운영되는 그런 자동차의 시스템은 지금까지 한 100년, 150년 동안 계속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많은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보태져 갖고 아주 훌륭한 제품이 됐는데 이걸 버리고 이거 다시 그 전기차로 그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느냐는 건 이제 질문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양쪽 다 해보는 거죠. 그래갖고 필요하면 갈아타고 아니면 가만히 있고. 근데 이제 그 갈아타는 그 비중이 회사마다 다른 거죠. 도요타는 아직까지 좀 미지근한 어떤 입장을 네. 취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GM 같은 데는 좀 더 과격하게 이제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학자로서는 20년 후에 돌아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같아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니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편리한 직업이죠 우리 때. 그러니까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회사와 엄청난 임직원의 어떤 미래를 짊어지는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게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고통인 게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리더한테 돈을 많이 주고 결정을 하라고 시키는 거죠.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 한 수로 잘된 데가 있고 한 수로 또 밖으로 튀어나가는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인텔 얘기를 계속하죠. 다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인텔이 이런 테크놀로지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테크놀로지가 없었어요. 네. 그러던 도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기네 손님 가운데 비지컴이라는 일본 계산기 회사가 하나 손님이 있었어요. 네. 그 계산기 회사가 하는 짓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원래 메모리라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계산기 도중에서의 스텝을 갖다가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걸로 쓰게 돼 있는데 얘들은 어떤 짓을 하냐면 할 수 있는 그 인스트럭션 그
그 스텝을 갖다가 계산 스텝을 갖다가 메모리에다 같이 넣고 나서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빠르다 이거예요.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 그걸 보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인텔은 뭐냐면 야 이거 괜찮은 것 같다 하면서 비즈컴한테 가갖고 야 그거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갖다 우리한테 팔아라. 해갖고 그걸 받아갖고 얘들이 발전시켜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비즈컴이 마침 자기 나로 혼자 한다든지 아니면 그 노하우를 갖다가 딴 회사한테 팔았더라면은 네. 인텔은 운명이 달라졌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 수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인텔은 터닝을 언제 바로 했기 때문에 인텔이 요새의 인텔이지만은 만약에 거기서 약간만 틀지 않고 그냥 가던 대로만 앞으로 직진을 했더라면은 지금 그러니까 위상이 달라졌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에 반대된 예가 이스만 코닥입니다. 네. 코닥은 옛날부터 아시다시피 필름 만들고 카메라 만들고 하다가 이게 다 화학 제품을 위주로 하다가 세상이 바뀌어갖고 이게 원래 그러니까 전자 위주의 필름으로 다 바뀌어 나갔죠. 그때 이제 아주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은 결국 코닥은 문을 닫았지만은 과연 그 사진을 찍고 그걸 저장하고 보고 이거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인간들의 고유한 습관이 없어졌느냐 하면 안 없어졌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인스타그램도 있고 플리커도 그렇죠. 있고 여러 그 웹사이트가 있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즐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마켓 밸류가 100 빌리언, 그러니까 1000억 불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있었던 코닥에 비해서 뭐 몇십 배가 더 큰 회사가 됐죠. 그렇죠.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다음입니다. 인스타그램이 나오기 7년 전 아니면 9년 전 그 사이에 코닥이 똑같은 서비스를 내놨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코닥 갤러리 해갖고 결국은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제품 위주, 특히 화학 제품 위주의 비즈니스에서 서비스 위주로 바뀌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그걸 갖다가 코닥은 미리, 그러니까 예측은 못했지만 난 노력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을 갖다가 회사 본사에서 결국은 지지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흐지부지 돼갖고 결국 문 닫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최고의 리더가 했었어야 할 일이 거기서 삐뚤어 나간 거죠. 네. 그래서 책에서 그 경영을 한다는 것은 세상을 경영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경영을 한다는 건 결국은 기업을 살리고 키우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기업들이 모여갖고 한 경제를 이루는 셈이 되는 거죠. 나라의 경제. 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왜 강자냐 한다면은 거기에 뭐 구글이니 애플이니 아마존이니 아니면 넷플릭스니 이런 강자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미국은 미국이다라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역사적으로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중세기까지만 해서도 대강 얘기해서 세 가지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부를 소유한 귀족이고, 그다음에 둘째는 지식을 소유한 성직자였고, 그다음에 셋째는 어떤 실질적인 생산 활동을 한 농부였죠. 그 세 위층에 있다가 산업혁명이 그걸 갖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부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귀족이 가는 게 아니라 기업인이 갖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둘째 지식은 성직자뿐이 아니라 뭐 교수도 있고 선생도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의사 이렇게 퍼져 있었던 거죠. 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노동은 그러니까 실제적인 생산의 리드를 한 거는 농부가 아닌 공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으로 나눠졌던 것이 결국에 나중에 가니까 최근에 와서는 기업이 이 세 가지를 다 소유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지식면에서는 대학교니 어떤 연구기관하고 수여를 하지만은 힘이 있는 어떤 지식이라면은 이 기업이 결국은 최종의 소유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그에 대한 부와 그다음에 노동력과 그리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몽땅 소유한 어떤 강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모여갖고 결국은 국가의 힘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힘을 갖다가 드라이브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기업인데 기업은 결국 경영이 그걸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과 기업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역시 책에서 하셨는데 네, 그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앵글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이 모든 것이 이제 현대 사회는 소위 말하는 대량 생산의 사회가 돼갖고 우리가 즐기고 있는 모든 부가 이게 음식이 됐건 옷이 됐건 그다음에 아니면 무슨 엔터테인먼트가 됐건 이 모든 것은 어디냐면 대량 생산에서부터 기본하는데 그 대량 생산은 근본적인 활동은 복사라는 활동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란 제도가 그러니까 흥하게 되는 경우가 된 거죠. 결국 기업이 갖고 있는 거는 공장인데 공장에서 뭘 하느냐 한다고 본다면 같은 물건 아니면 비싼 물건을 갖다 계속 찍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제 그것이 이제 복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 책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복사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모든 풍요한 생활의 근본이 됐을 뿐 아니라 그거의 그 시작으로 돌아간다면은 자연의 시작부터 시작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사라는 것이 결국은 이 모든 우리의 그러니까 현재의 위치를 갖다가 정해주는 아주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활동이 됐다 이거죠. 근데 네.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DNA의 복사죠. 그러니까 DNA 복사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키플링이라는 영국 작가가 그분이 그걸 썼죠. 그러니까 정글북을 쓴 분인데 그분 얘기가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뭐냐면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만든 제도가 어머니라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아주 재밌는 얘기였죠. 근데 그걸 갖다가 약간 변형한다면 신이 모든 걸 갖다 지속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만든 활동이 DNA 복사다 이거죠. 근데 그 DNA 복사를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뭐냐면 그것이 완두콩이 됐건 박테리아가 됐건 인간이 됐건 이 DNA라는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DNA가 이중 나선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가끔 가다가 이게 두 개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나선이 두 개로 떨어져 갖고 이 반쪽짜리가 둘레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어떤 화학 물질을 갖다가 자기가 다시 받아갖고 이걸 갖다가 자기가 원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복원하는 거죠. 그래갖고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런 복사 과정이 아주 편리하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는 거죠. 누구의 도움 없이. 네. 그리고 또 이것이 아주 너무, 그러니까 전 자연 세계가 모두가 이 짓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남는 건 뭐냐면 엄청난 속도의, 그러니까 복사가 이루어져 갖고 엄청난 양의 창조물이 생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사였다는 게 진화론자의 얘기였고,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한 작가가 있는데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에요. 그 마이클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책에 바이오노믹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은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이코노믹스에다가 이제 적용한 거죠. 그 사람이 그 적용한 제일 이제 키가 이 복사라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은 뭐냐면 인간이 이 자연 세계에서 득세할 때는 가장 중요한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복사다 이거죠. 복사를 이용해 갖고 이제 득세를 했다 이거죠. 네. 근데 그게 복사를 뭘 했느냐? 이게 인간이 한 건 DNA가 아니라 지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총량 불변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남한테 줘도 나는 계속 가질 수 있고 소위 말하는 무한 리필이 가능한 셈이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인간 자신이 뭐냐면 새로운 걸 갖다가 배워갖고 그걸 갖다가 기억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복사해갖고 남한테 주고 전달하고 또 그걸 또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사 자체를 또 복사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출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말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글을 개발하고 이런 모든 활동이 지식을 갖다가 복사하는 그러니까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거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한 일은 뭐냐면은 그러한 활동에다가 포커스를 하기 위해서 이건 벌써 100만 년 전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직립원인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하려고 한 거는 뭐냐면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자기의 그러니까 신체 구조를 그러니까 구조적 선택을 한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소화기관입니다. 그들이 얘기가 뭐냐면 입의 사이즈니 아니면 치아라든지 네. 소화기관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이게 육식동물로 보기에는 아주 한심한 수준의 사이즈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정도 돼야지 육식동물 아니겠어요? 보세요. 입의 사이즈가 네. 인간의 입의 사이즈하고는 또 급이 다른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인간이 이걸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시에다가 포커스를 하기 위해서인 네.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에서의 복사, 그다음에서 인류들의 사회에서의 복사, 그게 이제 경영에서의 복사로 바뀌는 거죠. 경영에서의 복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량 생산의 그러니까 기본이 된다 하지만은 그런 계기가 된 거는 사실은 1차 산업혁명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1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업적은 공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공장.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요새 많이 쓰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도 사실은 복사라는 그 근본적인 그러니까 활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프랜차이즈 모델이라는 프랜차이즈. 그렇죠. 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맥도날드가 됐건 그것이 스타벅스가 됐건 아니면 뭐 크리스피 크림이 됐건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레시피를 갖다가 개발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지점에 대한 그런 모든 노하우를 갖다가 여기저기다가 다 복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맥도날드가 됐건 이번 세븐일레븐이 됐건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10,000개의 프랜차이즈가 생긴 거죠. 월마트도 10,000개 이상의 그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월마트나 이런 회사들을 가만히 보면은 2단계로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첫째는 레시피를 개발하는 거고, 둘째는 뭐냐면 그걸 복사하는 거고. 네. 더욱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갖고 맥도날드 경우, 스타벅스가 됐건 크리스피 크림 같은 경우는 레시피를 개발한 사람하고 그 복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의 형제가 이거에 대한 한 가게를 갖다 운영하는 방법을 개발을 한 걸 갖다가 나중에 크로크라는 사람이 레이 크로크라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프랜차이즈화 해버린 거죠. 그건 마찬가지로 스타벅스도 맨 처음에 만든 거는 뭐냐면 3명의 대학 동창이 시애틀에다가 한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걸 갖다가 하워드 슐스라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전 세계로 퍼뜨리게 만드는 거죠. 크리스피 크림도 사실은 불란서의 이민자가 갖고 있는 레시피를 갖다가 거기서 버넌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 그러니까 복사를 해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러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발전이 되고 또 기업의 성장들이 일어나게 된 건데, 네. 어떻습니까? 이 책에서도 그 갈매기와 기계학습이라는 표현이 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단순 복사, 단순 지식에 대한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식을 갖다가 제가 금방 지식을 어떻게 복사하느냐 이제 이 말씀이었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복사가 아니라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갖다 제너레이트 하느냐 어떻게 창조하느냐 이제 이거는 또 별개의 얘기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별개의 얘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레시피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는 그런 학습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슈피터라는 그 경제학자들이 약학자 얘기는
결국엔 새로운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다. 다만 있는 걸 갖다가 잘 조합해 갖고 만든 거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걸 갖다가 관찰하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갖다가 꽤 맞추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발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었다 하면은 결국은 또 알고 보면 어떤 학습 효과다 이런 거죠. 근데 학습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계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학습이 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여준 다음에 기계로 하여금 이것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그 컨셉트를 갖다가 개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사진에다가 어떤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기계한테 주면서 여기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고양이라는 짐승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하나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기계가. 근데 대해서 이걸 갖다가 여기에 또 하나가 있다. 여기는 그 고양이가 다른 모습으로 있죠. 거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조기통에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여주면서 여기는 없다. 이런 방법으로 해갖고 여러 개를 갖다 되풀이해서 준다면은 결국에는 기계가 한 100만 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보고 나서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걸 고양이가 그 사진에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케 하는 게 기계학습이라는 겁니다. 아, 네. 근데 그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르칠 때 기계한테 뭘 가르치냐면 야 생긴 게 동그랗게 생겼고 털이 난 데다가 근데 눈이 동그랗고 키는 이 정도고 길쭉하게 생기고 이런 걸 같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많이 데이터를 주면은 걔가 알아갖고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양이가 있는 것도 가르쳐 줘야겠지만 없을 때도 가르쳐 줘야지만 얘가 판별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 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갈매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야구장입니다. 이 야구장에 옛날에는 그걸 갖다 AT&T 파크였는데 요새는 오라클 파크로 변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이 게임이 8회 말이나 9회쯤 되면은 수많은 갈매기들이 날아옵니다. 아, 네.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그게 날아다니는 그 갈매기 하나 보이죠, 거기서.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옆에 점점 하얀 점들이 다 갈매기입니다. 아, 저게요. 저 갈매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얘들이 8회 하고 9회 사이에 도착하지 그 전에도 안 오고 그 이후에도 별로 안 옵니다. 주로 이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오느냐 한다면 뭐냐면 이 게임이 끝날 때쯤 사람들이 나가면서 남겨놓은 핫도그라든지 아니면 프렌치 프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남겨놓기 때문에 그걸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야구라는 게 8, 9회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사실은. 미리 모르잖아요. 어떤 때는 이 게임이 낮에 합니다. 어떤 때는 밤에 하고. 네네. 근데도 놓치지 않고 8, 9회에 오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어떤 때는 게임이 늦어져가고 좀 늦어지면 얘들이 또 늦게 와요. 출근을 늦게 해요, 얘들은. 이제 기가 막힌 녀석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비슷한 얘기로, 사진이 있거지만 또 하나의 얘기는 뭐냐면 유럽의 어느 북유럽의 한 도시, 제가 알기로는 코펜하겐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도시 가운데 어떤 그 파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파크에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나와갖고 거기서 이제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파크에 점심시간 되면 갈매기들이 또 왕창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와갖고 뭐냐면 이걸 또 먹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안 온답니다. 왜냐면 출근을 안 하니까. 그리고 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러면 또 안 옵니다. 와도 몇 마리만 온다는 거예요. 더욱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주중에 어떤 공휴일이 생겨갖고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안 나왔을 때는 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갖다가 자기네들 갈매기들은 갈매기 나름대로 어떤 그러니까 힌트를 얻어갖고 그걸 학습으로 바꾼 다음에 이걸 갖다 실천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고 갈매기조차도 기계학습 아니면 자연학습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걔들이 그런 공식, 아까 말씀하신 레시피를 어떻게 만들었겠느냐 이거죠. 근데 그게 이제 기계학습과 같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들이 많은 그 데이터를 갖다가 그날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오는 거죠. 어디 밤이다, 아니면 날씨가 춥다,
아니 근데 얘네들 생각에는 우리가 다들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야구 경기가 시작되면은 그 함성이 들리는데 네네. 그 함성을 갖고 추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렇죠. 끝날 한 말이니까. 2시간쯤 걸리면은 그것까지도 자기네가 경험으로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찾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생각할 때 걔네들이 더 스마트하다면은 가는 도중에 저쪽에 그 야구장의 파킹럿이 텅 비었다면은 걔네들이 돌아갈 거예요. 가는 도중에 야, 이거 파킹럿이 저거 비운 거 봐라. 그러니까 오늘 게임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돌아가자 하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가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EB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정보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학습으로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시피를 개발할 수 있는 게 갈매기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왜 못하냐? 왜 못하느냐? 그렇죠. 그것도 더군다나 뭐냐면 이 기업에서 그거에 대한 환경만 주어진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또 가능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래야 된다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